제 32번째 생일.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간녀였죠. 그리고 뻔뻔하게도 그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이 상간녀와 살겠다며 시댁 식구 8명 모두가 동의했을 때 소란 한 번 피우지 않고 전 재산을 들고 스위스로 떠나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통장 잔고 영원을 확인한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던 순간 진짜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가희야, 오늘 내 생일인데 우리 식구들이 다 모였어. 너랑 상의할 중요한 일이 있거든. 시어머니 박영자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을 때 저는 주방에서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32번째 생생일. 남편 손민준과 단둘이 조촐하게 보내려 했는데 시댁 식구 8명이 전부 들이닥친 겁니다. 손을 닦고 과일 접시를 들고 나간 순간 제 얼굴에서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제 남편 손민준의 옆자리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26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몸에 딱 붙는 원피스 아래로 배가 살짝 불러 있었고 민준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있었죠. 그런데 시아버지 손대호, 시어머니 박영자, 두 시누이 손미나와 손민서, 그리고 시동생 손민호와 그의 아내 이수진까지 모두 너무나 태연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과일 접시를 탁자 위에 내려놓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가희,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당당함이 실려 있었죠. 인사해. 내 여자친구 주아라야. 임신했어. 아들이래.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고 귓가에선 수만 마리의 벌이 날아다니는 듯 윙윙거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자 여사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가희야, 너도 알다시피 너랑 우리 민준이 결혼한 지 5년인데 애가 없잖니. 우리 손씨 가문의 대가 끊길 수는 없지. 아라가 몸도 튼튼하고 첫째부터 떡하니 아들을 가졌으니 이건 하늘의 뜻이야. 저는 저와 대학 시절 만나 8년을 사랑한 남자 손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주아라의 어깨를 감싸 안고는 보란듯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오신 이유가 제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시누이 손미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아라 언니가 오빠 애를 가졌으니 당연히 이 집에 들어와 살아야죠. 걱정 마세요. 형님은 여전히 안방마님이고 저 언니는 그냥 애만 낳아주는 거니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당연하다는 4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담배만 뻑뻑 피우며 못 들은 척했고 두 시누이는 재미있는 구경이라도 난 듯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시동생 부부조차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터무니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남편이 첩을 들이겠다고 온 가족이 찾아와서 통보하는 거군요. 정가희, 시어머니가 탁자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너 지금 체면 차려주니까 기어오르니? 5년 동안 내 뱃속은 소식 한 번 없었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우리 민준이를 독차지해. 아라가 우리 손씨 가문의 대를 이어주겠다는데 이건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판이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당장 이 집에서 군추추 꺼져.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고통 덕분에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대답도 듣지 않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고
입술은 피가 배어 나올 만큼 세게 물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세찬 물소리에 섞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대리석 세면대 위로 떨어져 작은 물방울로 흩어졌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5년간 아이를 갖지 못했던 죄책감, 시댁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그들 눈에 저는 아이 낳는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조차 가질 수 없는 존재.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울고 난 뒤의 눈빛이 오히려 더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손민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믿고 싶었을 뿐이죠. 이제와 생각하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잦은 야근과 저를 향한 무관심 속에서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얼굴에 물기를 닦으며 휴대폰 클라우드를 열었습니다. 몇 달 전 백업해 두었던 손민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노골적인 대화, 주아라에게 보낸 수많은 이체 내역, 심지어 저를 어떻게 하면 순순히 이혼하게 만들지, 논의한 계획까지 모든 것이 명백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냉소하며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조용히 모아온 재무 관련 증거들이었습니다. 회사 지분 증명서, 부동산 구매 기록, 투자 계좌 정보까지. 손민준,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거실로 돌아오자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머리채를 잡고 울부짖기라도 할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저는 빙징하게 말했습니다. 주아라 씨, 이 집에 살아도 좋아요. 하지만 안방은 제가 계속 쓸 거예요. 그쪽은 손님 방을 쓰세요. 손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주아라가 입을 삐죽였습니다. 오빠, 나 안방 쓰게 해준다며. 그렇게 해요.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잖아요. 적어도 오늘 밤까지는 제가 이 집의 안주인이에요. 시어머니 박영자 여사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 내 며느리답지. 가희야, 걱정 마라. 아기가 태어나면 호적엔 내 밑으로 올릴 거니까. 주아라는 그냥 대리모일 뿐이야.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대리모라는 단어를 되뇌었죠. 누가 누구를 이용하고 있는 건지 당신들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손민주는 당연하다는 듯 손님방으로 가주아라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안방의 넓은 침대에 홀로 누워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이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스위스에 사는 대학 동창 이뮤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긴급 상황, 스위스 투자 이민 조건과 재산 이전 방법에 대해 최대한 빨리 알아봐줘. 통화는 곤란하니 메일로 연락줘. 엔징. 메일을 보낸 후 저는 휴대폰 앨범을 열어 지난 세월 손민준과 찍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부터 몰디브 신혼여행, 창업 초기의 지하 사무실에서부터 회사 상장, 기념 파티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그는 너무나 진실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어쩌면 사람의 마음이란 건 원래부터 영원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창밖이 밝아올 무렵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연극을 계속하고 싶다면 기꺼이 함께 해주겠다고. 하지만 마지막 커튼콜의 주인공은 반드시 나여야만 한다고. 형님, 이 옷장은 제가 써야겠어요. 형님, 촌스러운 옷들은 제가 지하 창고에 잘 정리해뒀어요. 주아라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서서 보니 저보다 7살이나 어린 그 여자가 제 드레스룸을 제 집인 양 휘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난달에 산 샤넬 투피스를 입고 시어머니가 제게 선물했던 까르띠에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었습니다. 제 결혼 3주년 선물이었죠. 마음대로 해요. 저는 커피잔을 든 채 제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주아라는 입을 삐죽이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봐. 우리 형님 진짜 좋지. 내가 이사와서 사는 거 하나도 신경 안 쓰잖아. 욕실에서 나온 민주는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어색하게 쳐다보더니 주아라에게 말했습니다. 알아야, 그만하고 옷 갈아입어. 병원 산부인과 검진 가야지. 아잉, 나는 형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단 말이야. 어차피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형님한테 큰엄마라고 부를 거잖아. 그치? 주아라는 민준의 팔짱을 끼고 도발적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제 얼굴엔 여전히 우아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일이 있어서요. 두 분이 다녀오세요. 아, 맞다. 저는 가방에서 VIP 카드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쓰세요. 제1병원 VIP 카드라 기다릴 필요 없을 거예요. 민준은 제가 이렇게까지 대범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아라가 그 카드를 낚아채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 역시 형님이 생각이 깊으시네. 뭐, 이제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우리 오빠랑 아기 잘 챙길 거니까요. 나란히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제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재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곧바로 컴퓨터를 켜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너머에는 취리히에 사는 대학 동창 이민아가 있었습니다. 가희야, 정말 마음 정한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심이야. 저는 준비한 파일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자료는 다 준비됐어. 스위스 투자 이민 최소 조건이 100만 스위스 프랑 맞지? 응, 맞아. 근데 민준이 몰래 그만한 자금을 옮길 수 있겠어? 너희 회사 공동 경영이잖아. 저는 냉소하며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것 좀 봐. 지난 5년간 내 개인 명의로 투자한 내역들이야.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받아야 할 배당금. 민준이는 정확한 액수도 몰라. 거기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주신 혼수품들, 그 골동품이랑 보석들을 현금화하면 이 금액은 훌쩍 넘어. 유나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너 예전부터 준비했구나. 준비가 아니라 직업병이지. 저는 가볍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재무팀 출신은 항상 비상구를 만들어두는 법이거든. 이렇게 빨리 쓰게 될 줄은 몰랐지만 통화를 끊고 저는 어젯밤 몰래 찍어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주아라가 시어머니 방에서 몰래 보석들을 착용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여자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점심시간 저는 절친 양미선을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미선이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지금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손민준 미쳤구나. 미선이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커피잔을 엎을 뻔했습니다. 그 주아라는 대체 정체가 뭐야? 듣기론 자기 회사 신입 안내데스크 직원이라던데. 석 달 전에 내가 출장 갔을 때 눈이 맞았대. 제가 라떼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잠깐만. 주아라? 혹시 긴 생머리에 왼쪽 눈가에 점 있고 핑크색 미니쿠퍼 모는 여자 아니야?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지난달에 우리가 신라호텔에서 성매매 특별 단속을 했거든. 그때 잡힌 명단에 그 여자 이름이 있었어.
미선이가 휴대폰을 뒤적였습니다. 맞아, 이 여자야. 주아라. 가명은 린다였고 돈 많은 남자들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꽃뱀이야. 내가 그날 당직이라 줘서 꾸몄는데 끝까지 자기 남자친구랑 데이트한 거라고 우기더라니까. 제 손가락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 맞아? 확실해. 그때 기록한 주민등록번호 아직 내가 갖고 있어. 미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희야. 이런 여자가 손민준한테 붙은 건 절대 사랑 때문이 아닐 거야.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어.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흥미진진해졌습니다. 미선아, 부탁 하나만 할게. 그 여자가 또 누구랑 엮여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거야 간단하지. 호텔 CCTV 기록만 돌려보면 돼. 미선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근데 가희야, 이제 어떡할 거야? 저 여자 정체를 폭로할 거야.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유리를 통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들이 마음껏 즐기게 그냥 둬. 축제는 끝까지 즐겨야 제맛이잖아. 회사로 돌아와 저는 곧장 재무부로 향했습니다. CFO로서 모든 계좌 내역을 볼 권한이 제게 있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지난 석 달간 손민주는 업무 접대비 명목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인 5억 원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상복합인 타워팰리스 부동산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복사해 암호화하여 저장했습니다. 자리를 뜨려는데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손민준이 회사 계좌에서 주아라의 개인 통장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이체한 내역이었습니다. 명목은 영양제 비용. 정말이지. 못 참는구나. 저는 냉소하며 컴퓨터를 껐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시댁 식구 8명의 주아라까지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거대한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가희 왔니? 시어머니가 드물게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이리 와 앉아. 우리 아라 임신 3개월 축하 파티하는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아기 아주 건강한 아들이랬어. 앤드루. 저는 주아라의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다이아 반지를 보았습니다. 저와 민준이 결혼할 때 그가 제게 주었던 1캐럿짜리 티파니 약혼 반지였습니다. 지금은 그녀의 손가락에서 빛나고 있었죠. 축하드려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반지를 못 본 척했습니다.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어딜까, 형님. 주아라의 달콤한 목소리가 제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 좋은 날인데 같이 케이크 잘라야지. 시누이 손미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분위기 깨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형님한테 큰엄마라고 불러야 할 텐데 미리 친해져야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8쌍의 눈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너지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히스테리를 부리길, 질투의 눈먼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야만 마음 편히 이 부조리한 연극을 계속할 수 있을 테니까요. 좋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럼 손부터 씻고요. 주아라 옆을 지날 때 저는 실수로 그녀의 주스잔을 쳤습니다. 붉은 액체가 그녀의 하얀 원피스 위로 쏟아져 커다랗게 번졌습니다. 아, 내 옷. 주아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웠네. 저는 순진한 얼굴로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이 원피스 200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민준 씨한테 새 거 사달라고 해요. 우리 민준 씨 5억짜리 아파트 계약금도 턱턱 내주는 사람인데 그깟 옷 한 벌쯤이야. 식탁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 박영자 여사는 아들을 향해 획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5억? 주아라가 당황하며 해명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그건 민준 오빠가 제게 빌려준 회사 계좌에서 8억이 넘게 비던데 제가 다 확인했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회사 지분 절반은 민준 씨 거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써야죠.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질문과 주아라의 울먹이는 변명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문을 닫고 그 위에 기댄 채 저는 온종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딱 1분만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확인하니 미선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알아냈어. 내 적수 보통이 아니야. 동시에 남자 셋을 만나고 있더라. 한 명은 손민준, 또 한 명은 영진그룹 후계자 유진우,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너희 회사 주주인 왕지훈이야. 첨부된 호텔 CCTV 캡처 사진에는 주아라가 각기 다른 남자들과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여자의 사진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은 그녀가 스스로 제 목에 올가미를 걸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깊은 밤, 스위스의 유나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널 위해 제네바 최고의 프라이빗 뱅커를 섭외해놨어.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는 답장했습니다. 다음 주 회사 해외 연수 명목으로 그쪽으로 갈게. 그 전에 부탁 하나만 하자. 스위스법에서 이혼 후 재산 추적 관련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줘.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고 제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밝은 등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이름의 빛이었습니다. 정 이사님, 탑승권입니다. 김 비서가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스위스 현지 픽업 담당자도 확인되었습니다. 취리 대학의 한스 교수님께서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오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짐을 확인했습니다. 3주 전 그 터무니없는 가족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이번 해외 출장을 계획했습니다. 명목은 국제재무회계기준 연수 참가였지만 실제로는 제 복수 계획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일은 김 비서에게 맡길게요. 특히 분기 재무보고서는 반드시 내가 검토한 후에 발표해야 해요. 김 비서는 제가 유일하게 믿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김 비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손 대표님께서 어제 또 특별 지출 계좌에서 2억 원을 승인하셨습니다. 업무 접대비 명목으로요.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괜찮아요.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만 해두세요. 그리고 영수증이랑 증빙 서류 최대한 상세하게 챙겨놓고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를 때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보며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이 도시, 평생을 보낼 것이라 믿었던 가정이 이제는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10시간 후 비행기는 취리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대학 동창 이뮤나가 약속대로 저를 맞아주며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다 준비해뒀어. 유나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은행 매니저는 내일 오전 9시, 부동산 중개인은 오후 2시야. 그리고 여기 네가 부탁한 것들. 유나는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호텔 방에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주아라의 완벽한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민준의 회사 직원이 아니라 부유층을 상대로 활동하는 전문 꽃뱀이었습니다. 본명은 주아라가 아닌 주예린. 25세. 사기 전과 산범. 하지만 번번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녀 뱃속 아이의 아버지가 손민준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추정 시기에 그녀는 최소 2명의 남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손민준. 손민준. 저는 서류를 보며 실소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넌 그저 전문 사기꾼의 눈에 들어온 살찐 양 한 마리에 불과했어. 다음 날 오전, 저는 제네바 프라이빗 뱅크의 매니저 모리스 씨를 만났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이는 이 스위스 중년 남성은 제 요구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여사님, 스위스 법에 따라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만 증명된다면 여사님 단독 명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상당하니 단계적으로 분산하여 이체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전부 옮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3주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계 감사에는 절대 걸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돈은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1차 자금에 대한 모든 증빙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오후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저를 루첼은 호숫가의 한 빌라로 안내했습니다. 하얀 외벽과 붉은 지붕, 통유리창 너머로는 반짝이는 호수와 멀리 눈 덮인 산이 보였습니다. 도심에서 차로 20분 거리지만 매우 프라이빗한 곳입니다. 이 커뮤니티의 보안 시스템은 최고 수준이라 등록되지 않은 방문객은 절대 본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발코니에 서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이곳에 사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배신도 굴욕도 없는 곳. 매일 아침 호수와 산이 저를 깨우는 삶. 그 모습이 너무나 선명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2주간 저는 낮에는 연수에 참석하며 위장하고 밤에는 유나 그리고 변호사팀과 함께 계획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자금은 스위스 계좌로 차곡차곡 옮겨졌고 부동산 등기 절차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손민준과의 영상통화에서는 늘 피곤하고 집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연기하며 제가 일에만 미쳐있는 어리석은 여자라고 믿게 만들었죠. 귀국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집에 설치해둔 CCTV 화면을 원격으로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주아라는 제 실크 잠옷을 입고 제 화장대 앞에서 보석들을 착용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들어 거울에 비춰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자신의 보석함에 넣었습니다. 마음에 들면 그냥 가져요. 저는 화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어차피 전부 보험 처리되어 있고 절도죄는 형량이 꽤 무거울 테니까. 더 가관인 것은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손민준이 방으로 들어오자 주아라가 애교를 부렸습니다. 오빠, 형님 보석들 너무 예쁘다. 내가 이거 하고 병원 갔더니 다들 예쁘다고 난리였어. 마음에 들면 그냥 가져. 어차피 제 보석 많아서 몇 개 없어져도 모를 거야. 손민준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끄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 귀국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정우성 회장님은 정우그룹의 총수입니다. 아버지는 당초 제가 손민준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저놈은 야망이 너무 커. 아버지는 제게 경고했었죠. 야망이 큰 놈은 마음이 가장 차가운 법이다. 이제와 생각하니 사람을 보는 아버지의 눈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귀국 다음 날, 저는 연수 결과 보고를 핑계로 아버지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정우그룹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아버지의 집무실에서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 참이냐. 아버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며 제게 차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진행한 일들과 주아라의 신상 정보를 차례로 보고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듣고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송가네가 요즘 큰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 중이다. 우리 쪽 자금 보증이 필요하다더군. 아버지가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요? 강동 신도시 개발건이다. 총 투자금이 8천억이야. 우리를 끌어들여서 30%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하더군. 아버지가 냉소했습니다. 어제 손대호가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자세가 아주 공손하더라. 손대호, 제 시아버지. 늘 거만하기 짝이 없던 그가 아버지께 공손하게 부탁을 하다니요. 아버지,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자금줄에 문제가 생긴 게지. 아주 큰 문제. 아버지는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선우그룹의 지난 반기 부채율이 85%까지 치솟았다. 은행 세 곳이 이미 대출을 중단했어. 이 프로젝트를 따내지 못하면 유동성 위기로 파산할 수도 있다. 저는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며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보증 계약서에 사인하지 마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선우그룹 지분을 조용히 전부 매각해야 해요. 아버지의 눈에 칭찬의 빛이 스쳤습니다. 이미 시작했다. 그런데 가희야, 아버지가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갈 거냐? 한번 시작하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다. 제 생일날부터 돌아올 길은 없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김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손 대표님께서 오늘 갑자기 회사 모든 은행 계좌 내역, 특히 이사님 권한 아래 있는 투자 계좌들을 전부 확인하겠다고 하십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계좌들에서는 이미 2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스위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왜 갑자기요? 듣기론 그 주아라라는 여자가 부추겼다고 합니다. 이사님께서 회사 장부에 손을 댔을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언제든 환영이라고 전하세요. 아, 그리고 제가 부탁했던 그 특별 접대비 증빙 서류들 다 준비됐죠? 네, 아주 상세하게 준비해뒀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사님, 그런데 일부 지출 내역은 정말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완벽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부탁 하나만 더 할게. 주아라가 예전에 잡혔을 때 작성했던 조서랑 증거 자료 사본으로 구할 수 있을까? 집에 돌아오자 저를 맞이한 것은 엉망진창이 된 풍경이었습니다. 제 드레스룸은 온통 뒤집혀 있었고 화장대 위 화장품들은 거의 사라졌으며 제가 수집했던 미술품 몇 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 형님 오셨어요? 주아라가 주방에서 걸어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한정판 디올 원피스를 입고 손목에는 할머니의 유품인 비치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오빠랑 제가 집안 분위기를 좀 바꿔봤어요. 괜찮죠? 저는 그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아, 맞다. 저는 여행 가방에서 예쁜 상자를 꺼냈습니다. 스위스에서 선물 사왔어요. 주아라는 신이 나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까르띠에 목걸이가 들어있었죠. 사실 제가 귀국하기 직전에 급하게 산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품이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주아라는 곧바로 목걸이를 걸고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형님, 정말 고마워요.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목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진품은 1억이 넘는 거니까 잘 간수해야 해요. 그날 밤 손민주는 뜻밖에도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회사 투자 계좌들 수익률이 꽤 좋던데? 그는 제 눈치를 살피며 떠보는 게 분명했습니다. 네. 작년에 투자한 해외 자산들이 국내보다 수익률이 30%나 높아요. 특히 200억짜리 스위스 채권은 연 수익률이 8%나 되고요. 저는 일부러 사실을 조금 섞어 흘렸습니다. 손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많은 계좌를 너 혼자 관리하는 거야? 아니요. 재무부에도 다 기록이 있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요? 아니, 그냥 알아. 사촌 오빠가 투자 전문가인데 우리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다길래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벌써부터 제 투자 계좌에 손을 댈 생각을 하다니 욕심도 크셔라. 좋아요. 언제 한번 모시고 와서 검토해 보라고 하세요. 저는 흔쾌히 답했습니다. 아, 맞다. 아버지께서 강동 신도시 프로젝트 때문에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던데. 손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셨어? 네, 고려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말을 끊었다가 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아마 일부만 투자하실 것 같아요. 손민주는 즉시 초조해졌습니다. 가희야, 그 프로젝트 우리 집에 정말 중요해. 네가 아버지께 말씀 좀 잘 드려주면 안 될까? 한때 그렇게 거만했던 남자가 제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저는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요즘 가정의 화목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만약 우리 집에 이 특별한 상황을 아시면 조금 걱정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손민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그럴 리가요. 저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아버지 성격 아시잖아요. 그런 복잡한 일, 제일 싫어하시는 거.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손민준의 얼굴은 어두웠다 밝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저는 휴대폰으로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주아라가 침실에서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 여권과 은행카드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훔쳐가, 마음껏 가져가.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하나씩 가져갈 때마다 네 무덤은 더 깊어질 테니. 깊은 밤, 저는 스위스 은행 계좌에 로그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억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3주만 더 지나면 모든 자산 이전이 완료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 게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달이 높이 떠 있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네, 돌아갈 길 따윈 필요 없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자유로 향하는 길뿐입니다. 그 길이 설령 지옥을 거쳐야만 한다 해도. 가희야, 저기 과일 좀 이리 가져와라. 시어머니 박영자 여사가 마치 저를 하녀 부리듯 지시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정성껏 깎은 과일을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환갑잔칫날이었습니다. 손씨 일가는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 200명에 가까운 친인척과 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주아라는 제법 불러온 배를 내밀고 마치 자랑스러운 공작새처럼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온갖 축하와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복도 많지. 이제 곧 아들을 본다니. 한 먼 친척이 일부러 저를 곁눈질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야.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알 하나 못 낳는 사람도 있는데. 연회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쥔 제 손이 하얗게 질렸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손민주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고 주아라는 보란 듯이 그의 팔짱을 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만수무강하세요. 저는 잔을 들어 시어머니께 건배를 제의하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랑 민준 씨, 어머님께 효도해서 꼭 손주 안겨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드물게 환한 미소를 지었고 주위 하객들도 제게 대범하고 속이 깊다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구석에서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시동생 손민호만 빼고요. 연회가 중반쯤 이르렀을 때 저는 기회를 봐서 회사 부사장인 유진석 이사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손씨 집안의 먼 친척이자 회사 재무팀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이사님, 요즘 회사 자금 사정이 좀 어렵죠?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프로젝트 대금 지급이 여러 건 지연된 걸로 아는데요. 유 이사는 경계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 이사님,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십니까? 그냥 걱정이 돼서요. 저는 그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회사 주주잖아요. 요즘 강동신도시 프로젝트 때문에 자금 압박이 심하다는 소문이 돌아서요. 유 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 대표님께서 요즘 회사 돈을 많이 가져다 쓰셨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재무팀 박 과장 말로는 지난달에만 3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주아라 씨 아파트 때문이겠군요. 아, 제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유 이사는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타워 팰리스 8동 펜트하우스. 계약금만 50억이죠. 회사 계좌에서 30억이 나갔고 나머지 20억은 손민준 씨 개인 계좌에서 나갔더군요. 저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아라 씨가 서명했지만 아직 등기는 못 냈어요. 다른 곳에 대출이 많아서 신용에 문제가 있거든요. 유 이사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정 이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직업병이죠.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사님, 만약 누군가 이 장부들을 조사하겠다고 한다면 이사님은 어느 편에 서실 건가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연회장 중앙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주아라가 손민준의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랑 우리 오빠 아기 이름도 다 지었어요. 아들이면 손유찬, 딸이면 손유나라고요. 하객들은 환호했고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좋다, 좋아. 이름 참 잘 지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손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 아기 이름 정말 좋네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타워 팰리스는 학군이 별로라던데 청담동 쪽으로 알아보는 건 어때요? 좀 더 비싸긴 해도 아이 미래를 위해서라면. 필요 없어. 손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타워 팰리스도 200평이라 충분히 넓어. 그리고 그는 주아라를 자랑스럽게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내 전 재산은 전부 우리 아들 건데 좋은 학교 못 보낼까봐 걱정이야. 정말요? 전 재산을 다 아들한테요? 제가 놀란 척 물었습니다. 그럼 회사 지분도요? 당연하지. 손민준은 술에 취했는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 손민준이 평생 고생한 게 다 우리 아들 때문 아니겠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아들이 태어나면 제 명의의 모든 재산을 아들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하객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고 주아라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저를 도발적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계속 녹음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저는 회사에 일이 있다는 핑계로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켜고 지난 석 달간의 모든 재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유 이사 말이 맞았습니다. 손민주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고 그 수법은 매우 조잡하여 어떠한 위장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암호화된 USB에 복사한 후 저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스템에 제 접속 기록을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손민준이 장부를 확인한다면 누군가 이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큼 명백하지만 동시에 실수로 남겨진 것처럼 보이는 흔적을요. 모든 일을 마치니 새벽이 시었습니다. 기지개를 켜고 컴퓨터를 끄려는데 스위스의 유나에게서 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가희야, 마지막 자금까지 내 계좌로 무사히 이체 완료했어. 부동산 등기 절차도 모두 끝났고 열쇠와 서류는 네가 말한 대로 은행 개인금고에 보관했어. 그리고 네가 물어봤던 이혼 후 재산 추적 문제, 스위스 법은 한국과 완전히 달라. 일단 메일을 다 읽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얼굴이 벌개진 손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 너 회사 장부 뒤졌지? 저는 태연하게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정기 감사일 뿐이에요. CFO로서 제 업무잖아요. 웃기지 마. 손민준이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아라말이 맞았어. 넌 역시 날 조사하고 있었어. 조사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당신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상간녀 집 사준 걸 조사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 더러운 접대비 내역들을 조사했다는 말인가요? 손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떻게? 내가 아는 건 당신 상상 이상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눈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면 주아라가 동시에 만나던 3명의 남자들, 그녀의 사기, 전과들, 그리고 저는 일부러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 뱃속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같은 것들 말이죠. 손민준의 주먹이 벽을 세게 쳤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그런가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선이가 보내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주아라와 영진그룹 유진우 이사가 호텔에 들어가는 CCTV 화면이에요. 시점은 그녀가 당신에게 임신했다고 말하기 일주일 전이죠. 그리고 이건 화면을 넘겼습니다. 우리 회사 주주인 왕지훈과 호텔에서 미래하는 영상이에요. 이때는 이미 임신 2개월 차였네요. 라우, 손민준의 눈이 커지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DNA 검사는 간단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무슨 소리야? 이혼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 이제 끝내고 싶어요. 손민주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 좋아. 하지만 너, 나한테서 단 1원도 가져갈 생각. 마, 회사는 내 거고, 집도 내 거고, 모든 게 다 내 거야. 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은 제가 절반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저는 일부러 그를 자극했습니다. 꿈깨. 손민주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정가희, 잘 들어. 넌 이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게 될 거야. 장부? 내가 내일 당장 재무팀 시켜서 새로운 장부를 만들면 그만이야. 네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장부로 법원이 누구 말을 믿을지 한번 보자고. 저는 겁에 질린 척 연기했습니다. 당신, 그럴 순 없어. 아니, 할 수 있고 할 거야. 손민주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험한 꼴 보게 될 줄 알아. 저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며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손민주는 제가 우는 줄 알고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네가 얌전히 주아라를 받아들였다면 이 정도로 망신은 안 줬을 텐데. 극음이 그가 문을 박차고 나간 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죠. 오히려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대화는 제 주머니 속다른 휴대폰에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켜 유나에게 짧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단계 서둘러줘. 플랜 B 준비. 그리고 아버지께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금 회수 시작하세요. 모든 일을 마치고 저는 의자에 기대앉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민준의 분노, 협박, 심지어 장부를 조작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까지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가장 멋진 건 그가 직접 빈손으로 쫓아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오늘 연회에서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주겠다고 공언한 녹음 파일과 제 손에 있는 횡령 증거들까지 더해서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반짝이는 네온 사인이 마치 저를 위한 축포처럼 보였습니다. 복수라는 요리는 역시 차갑게 식혀 먹어야 제맛입니다. 내일부터 저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할 겁니다. 남편과 상간녀에게 내몰려 정신이 무너져버린 비련의 아내. 이보다 더 완벽한 위장은 없겠죠. 과연 누가 그런 미친 여자가 이토록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책상이 사진 액자에서 손민준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을 꺼내 반으로 찢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담긴 부분을 조용히 분쇄기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게임은 시작됐어, 여보. 저는 텅 빈 사무실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결말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이른 아침 햇살이 응급실 블라인드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이동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연기한 정신붕괴는 완벽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부수고 히스테릭하게 소리 지르다 결국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죠. 환자 혈압 정상, 산소 포화도 98%, 외상은 없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공 반응이 느린 것으로 보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해리성 장애가 의심됩니다.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손민준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고 신우이 손민아는 가식적인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형님 너무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다 오빠 때문이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손민준이 윽박질렀습니다. 빨리 약이나 처방해서 집으로 데려가야지. 그건 곤란합니다.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현재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주요 우울장애 상태입니다. 최소 2주간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손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주나? 그렇게 오래요? 정신질환 치료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보호자께서 협조하지 않으시면 법원에 강제 입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저 의사는 제 대학 동창의 사촌 오빠로 어젯밤 제가 비밀리에 연락해 이 모든 진단 시나리오를 짜놓은 상태였습니다. 정신병원. 이곳에서 미친 여자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입원시키죠. 손민준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미나야, 네가 남아서 형수님 좀 돌봐드려. 미나가 반대하려 하자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환자에게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분들은 교대로 방문하시고 면회 시간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1인실 병실로 옮겨진 후 모두가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곧바로 침대에서 일어나 속옷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스위스의 유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스위스 내 모든 절차 완료. 언제든 시작 가능. 두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보증 계약 거절. 자금 회수 시작. 세 번째는 미선이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주아라, 오늘 아침 제1병원에서 산부인과 검진. 보고서 확보 예정. 저는 신속하게 답장했습니다. 혈액형과 임신 주수 집중적으로 확인해줘. 그리고 모든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마자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침대에 누워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미나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형님, 좀 괜찮으세요?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휴,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고소하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주아라 언니 임신한 거 좋은 일이잖아요.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형님이 돌봐주면 되죠. 이불 아래 제 손가락이 움찔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아, 맞다. 미나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빠가 물어보래요. 형님네 아버님, 보증계약서에 언제쯤 사인해 주신대요? 강동 프로젝트, 더는 못 기다린대요. 역시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제 병이 아니라 정우그룹의 자금 지원이었던 겁니다. 제가 대답이 없자 미나는 짜증스럽게 저를 툭 쳤습니다. 듣고 있어요? 집안이 지금 엉망인데 형님은 여기서 편하게 미친 척이나 하고 있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가장 공허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을 벌려 활짝 웃었습니다. 피가 너무 많아. 미나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아기 피가 온통 다 빨갛게 물들었어. 저는 일부러 쉰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의 배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미친 여자. 미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저 여자 미쳤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베개 밑에서 몰래 숨겨둔 볼펜을 꺼내 파란 쪽에 몇 개의 키워드를 적었습니다. 보증, 강동, 이주. 다음 날 아침 젊은 간호사가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가희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알모, 그녀는 약과 함께 제 손에 쪽지 하나를 재빨리 쥐어주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쪽지를 펼치니 주아라 산부인과 검진 보고서 확보, 혈액형 AB형, 임신 14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실수할 뻔했습니다. 손민주는 O형, 저는 A형. 맨델의 유전 법칙에 따르면 우리 사이에서는 절대 AB형 아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 주아라라는 여자는 기본적인 생물학 상식도 없이 사기를 치려한 겁니다. 쪽지를 잘게 찢어 변기에 버리고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임신 14주, 즉 3개월 반 전. 그때 손민주는 미국 출장 중이었습니다. 미선이의 정보에 따르면 주아라는 그 시기에 최소 2명의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점심때 뜻밖에도 손민준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가식적으로 꽃다발까지 들고서요. 가희야, 좀 어때? 그는 마치 병이 옮기라도 할 듯 침대에서 2미터나 떨어진 곳에 서서 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미친 사람 연기를 했습니다. 벽 구석을 보며
중얼거렸죠. 거미야, 도망가지 마. 엄마가 옷 만들어줄게. 손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의사는 언제 퇴원할 수 있대? 퇴원, 피, 사방에 피가. 저는 갑자기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보여? 아기 피가. 그는 제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그만해. 연기 집어치워. 회사의 일이 산더미인데 너 여기서 미친 짓 할 시간 있어? 회사, 돈이 아주 많아. 다 날아갔어. 헐헐. 저는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손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돈이 날아가? 저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실을 서성이다가 결국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가 틀림없이 회사 계좌를 확인하러 갈 것이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아주 큰 선물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으니 회사 유동 자금은 곧 바닥을 드러낼 테니까요. 오후에 간호사가 다시 찾아와 더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가희님, 장 씨라는 분이 친구라고 하시면서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골동품 감정 때문에 오셨다는데요. 제 눈이 살짝 빛났습니다. 장명진, 제 골동품 거래상 친구. 계획대로 움직인 모양입니다. 10분 후 장명진은 의사 가운을 입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심리치료사로 위장한 것이었죠. 간호사가 문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명진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물건들 다 빼냈어. 네가 말한 송나라 도자기랑 할머님 보석함까지 전부 스위스 쪽에서 수령 확인했어. 들키진 않았고 내가 폐가구 처리하는 척하고 지하 창고에서 가져왔어. 네 시누이는 나한테 서비스 좋다고 칭찬까지 하더라.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씨 일가는 그 낡은 물건들의 진짜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송나라 찻잔 세트는 국보급 유물로 한 점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와우. 명진이 서류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네가 특별히 부탁한 거.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할머니께서 임종 직전에 제게 몰래 주신 갑오, 고풍스러운 옥놀이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십억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었죠. 저는 그것을 침실벽 안비밀 공간에 숨겨두어 손민준조차 그 존재를 몰랐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이 서류 미선이에게 전해줘. 저는 암호와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장명진이 떠나자마자 시누이 손미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서요. 형님, 주아라 언니 유산했대요.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충격받았죠. 방금 전에 갑자기 하혈을 해서 의사 말이 아기를 지키지 못했대요. 미나의 얼굴에는 기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지만 겉으로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봤어. 피를. 맞아. 형님이 예언했어. 미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건 하늘의 뜻이래. 주아라 그 여자 복이 없는 거라고. 그때 손민준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정가희, 네 짓이지. 저는 겁먹은 척 벽 구석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형님은 계속 병원에 있었잖아. 미나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럼 왜 아라가 갑자기 유산을 해? 의사 선생님 말이 뭘 잘못 먹은 것 같대. 그리고 혈액형 검사에도 문제가 있었고. 손민주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빠가 직접 봐. 미나는 가방에서 주아라의 검사 결과지 사본을 꺼냈습니다. 손민주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점점 흉측하게 변해갔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엄마가 사람 시켜서 알아봤어. 주아라 그 시기에 다른 남자들도 만나고 다녔대. 그애 오빠 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어웨이. 손민주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이 연극,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때 손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전화를 받았고 그의 얼굴은 충격에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뭐? 유 이사가 감사를? 언제부터? 아버지도 아셔?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그는 전화를 끊고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미친 척해서 빠져나갈 생각 마. 회사 일 아직 안 끝났어. 그는 병실을 뛰쳐나갔고 미나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지자 저는 베개 밑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금을 거두세요. 그리고 답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3일 더 있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서쪽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성대한 복수극의 막이 내리는 것을 축하하는 것처럼. 하지만 최고의 장면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사흘 후 의사는 제가 퇴원해도 좋다고 선언했습니다. 손민주는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고 대신 시동생 손민호가 왔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결국 형수님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제 물건들은 전부 지하 창고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안방은 주아라가 사용했던 흔적으로 어지러웠고 벽에는 그녀와 손민준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조용히 떼어내 가위로 잘게 잘라버렸습니다. 밤늦게 손민준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고는 잠시 흠칫 놀랐죠. 너 어떻게 퇴원했어? 의사 선생님이 다 나았대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가희야, 내가 잘못했어. 그 주아라라는 쌍년한테 내가 속았어. 그 애 내 애도 아니었고 회사도 망하게 생겼어. 제발 나 좀 도와줘. 저는 마치 길 잃은 개를 쓰다듬듯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요. 다 잘 될 거예요.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에게만. 깊은 밤 저는 스위스 은행 계좌에 마지막 자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저는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했던 손민주는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스위스 은행의 확인 메일은 새벽 3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 속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정가희 여사님 명의의 모든 자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총액은 1억 2천만 스위스 프랑입니다. 창밖으로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치밀한 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저는 일부러 수수한 베이지색 정장을 골라 입고 초췌하고 순종적으로 보이도록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삶에 지친 비련의 여주인공 그 자체였습니다. 가희야, 일찍 일어났네. 손민준이 손님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버님, 어머님 좀 모셔다 주실 수 있어요? 저희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눈에 눈물이 고이도록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손씨 일가 8명이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반년 전 그 끔찍했던 날과 똑같은 구성원이었지만
주아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손민준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가희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불렀니?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석을 도둑 맞은 후 그녀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 중앙에 서서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여러분. 저 민준 씨와 이혼하겠습니다. 거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손민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생각해봤어요. 이 결혼은 이미 의미가 없어요. 서로 좋게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순종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손대호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헤어지고 싶은데? 간단해요. 저는 빈손으로 나가겠습니다. 회사, 집, 예금 전부 민준 씨에게 남겨두고 기념이 될 만한 물건 몇 가지만 가져갈게요. 손민준의 표정은 충격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이내 탐욕스러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너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오늘 당장 서류에 도장 찍고 구청에 가요. 시어머니가 즉시 경계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손민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가희가 이렇게까지 양보하는데 뭘 더 의심하세요? 그가 저를 보며 흥분된 빛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 당장 구청으로 가자. 잠깐만요. 시동생 손민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아무것도 안 받으시겠다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호 씨, 제가 지금 돈이 문제겠어요? 저는 지난 반년 동안 남편을, 가정을, 심지어 제정신까지 잃을 뻔했어요. 이제 그냥 다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을 뿐이에요. 이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경계심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손민주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아, 맞다. 마지막으로 침실에 가서 제 물건 좀 챙겨도 될까요? 낡은 옷 몇 가지랑 앨범뿐이에요. 마음대로 해. 뭐 도와줄까? 손민준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 할게요. 저는 침실로 향하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저는 침대 밑에서 미리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머리맡을 옮겨 벽의 비밀 공간에서 벨벳 주머니에 담긴 할머니의 옥놀이개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이 전국시대 용문의 옥놀이개는 우리 집안의 가보이자 이 빌라 전체를 살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물건이었습니다. 10분 후 제가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오자 손민주는 이미 이혼 합의서를 준비해 놓고 변호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이 여자가 모든 재산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요. 맞아요. 바로 서명할 겁니다. 완전 바보 같은 년이에요. 평생 우리 집에서 식모살이 하다가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죠. 하하하. 저는 조용히 앉아 통화하는 그의 모습을 녹화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아주 좋은 기념품이 될 겁니다. 점심때 우리는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고 1시간도 채 안 되어 붉은 결혼증명서는 초록색 이혼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구청 문을 나서며 손민주는 큰 짐이라도 벗은 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희야, 그동안 고마웠다. 나중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아, 맞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기념 선물이에요. 손민준이 의아해하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데? 집에 가서 보세요. 저는 길가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로 향했습니다. 잘 있어요, 민준 씨. 택시가 떠나는 순간
저는 뒷창문으로 손민준이 조급하게 봉투를 뜯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주아라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과 손민준이 친부일 확률 99.99% 배제라고 적힌 유전자 감식 예측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저는 속삭였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손민준이 존재조차 잊고 있던 결혼 초에 만들어 두었던 공동 계좌를 해지하고 남은 3억 원을 제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은행을 나와서는 우체국에 들러 2개의 소포를 보냈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께 보내는 것으로 주아라가 보석을 전당포에 맡긴 전표 사본과 작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 유이사에게 보내는 것으로 손민준의 공금 횡령에 대한 완벽한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모든 법적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 여사님, 이 합의서에 따르면 여사님께서는 모든 공동재산을 포기하시는 동시에 모든 공동채무에서도 자유로워지십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선우그룹의 부채는 2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이제 더는 제 집이 아닌 그 빌라로 돌아가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손 씨 일가에게서 온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가장 앞권은 새벽 3시에 시어머니가 보낸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히스테릭한 목소리로 저를 저주하며 제가 손 씨 집안을 망쳤다고 뱀 같은 여자라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칭찬 고마워요. 저는 가볍게 응수하고는 휴대폰 유심칩을 빼내 반으로 부러뜨려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공항 카운터에서 여권과 항공권을 건네자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가의 손님, 이번 스위스행은 여행이신가요? 아니면 출장이신가요? 집에 가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를 때 저는 창밖으로 제가 30년 넘게 살았던 도시가 점점 작아져 결국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슬픔은 없었습니다. 오직 해방감만이 존재했죠. 안주머니 속 할머니의 옥놀이개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잘 있어, 과거의 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삶아, 내가 간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손씨 일가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